어머니, 그 아파트 팔아서 장모님 명의로 집 하나 사면 어떨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왜 팔아야 하니?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태국으로 가면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그럼 제 이름으로 사면 되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하니까요. 지금 집값이 높을 때 팔아야 해요. 나중에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아니, 내 집인데 내가 왜 모르게 이런 계획을 세웠니?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누구 좋으라고 내 집을 빼앗아 가면서. 방금 들으신 대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최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자녀와의 재산 분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정말 옳은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통념을 과감히 깨뜨린 한 분입니다. 태국 투자 실패로 돌아온 아들, 시어머니 집까지 노리는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집을 지켜낸 시어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 버튼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숙님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7월 말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연이가 두 돌이 같이 난 우리 손자 민준이와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엄마, 그러니까 사돈어른께서 함께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아기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테니 좋은 일이지만 왜 저에게는 한 번도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손자가 뛰어다니며 내는 소리, 며느리와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들이 사라지니 집 안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혼자였습니다. 평소 손자 우유나 이유식을 사러 가곤 했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 장바구니가 휑하니 비어 보였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손자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보실 때마다 여행 갔어요. 하고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밤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손자가 자다가 깨서 울 때 달래주던 일도 새벽에 기저귀 갈아주던 일도 없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손자 사진을 보며 언제 돌아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돈어른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손자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겠지만 저에게도 손자는 소중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여행 사진들이 카카오톡으로 올라올 때마다 보기는 했지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왜 저만 혼자 남겨졌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안심은 되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겨우 5일 만에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국에서 만난 사업 파트너가 있어서 다시 가봐야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또 가? 하고 물었더니 준호가 이번에는 사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도 태국에서 한국 음식점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준이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죠.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두 돌 지난 손자를 맡기고 또 떠난다는 소식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밤에 자주 깨고 낮에도 계속 돌봐야 하는데 제 나이 70이 되어서는 체력적으로 버거웠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태국 현지에서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손자가 밤에 열이 나거나 아플 때 연락을 해도 바로 답이 오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말이 서툴러서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부모가 자주 없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일정이 계속 늦춰진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원래 2주 예정이었는데 3주로 3주에서 한 달로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손자 돌봄을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손자가 이유식을 먹지 않고 보채거나 기저귀 발진이 생겨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이 하나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손자가 밤에 계속 울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달래도 그치지 않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감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럴 때 아들 부부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태국에서 아들 부부가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넘어져서 이마를 다친 것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민준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급히 수건으로 지혈하고 택시를 불러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처를 보시더니 내 바늘을 꿰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태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시차 때문에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야 연락이 닿았는데 수연이가 전화를 받더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하고 사과했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혼자 두시면 안 되죠. 어머니가 더 주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계속 따졌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돈어른께서 전화를 바꿔 받으시면서 정말 부주의하셨네요. 우리 외손자가 다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저희가 태국에서 아예 살려고 하는데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이주 계획을 말하다니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태국에서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수연이도 일자리를 찾았어요. 민준이도 어려서 적응 잘할 거고요. 하고 준호가 계속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손자를 달래면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가 다쳐서 걱정되는 마음보다도 가족들이 저를 떠나 멀리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태국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이주 계획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손자도 아직 어린데 외국으로 데려가는 게 맞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어머니, 저희 인생인데 어머니가 왜 간섭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도 태국에서 기회가 있는데 놓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자라야 하는 거 아니니? 하고 말했지만 아들은 외국에서 자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영어도 빨리 배우고 하고 일축했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태국 갔다 온 후로 계속 이상하더라. 손자 다쳤을 때도 제대로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데려가겠다고?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여기서는 돈 벌기도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래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맞니? 하고 반박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시고 저희는 저희 인생 삽시다. 왜 계속 간섭하세요? 하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고 손자까지 돌봐준 것이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내가 언제 간섭했니? 너희들 태국 갈 때도 손자 봐주고 아플 때도 병원 데려가고 이게 다 간섭이니?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저희가 부탁해서 봐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고마워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며느리 어머니, 사돈어른께서도 전화를 걸어와서 정숙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해야죠.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자 돌보는 일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니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에게서 소외되었나 싶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참고 지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국 이주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일 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와 사돈어른께서 제 아파트를 처분해서 사돈댁 명의로 집을 사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좋으니까 이 아파트 팔아서 장모님 명의로 집을 하나 사면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왜 팔아야 하니? 하고 물었더니 수연이가 나서서 어머니, 어차피 저희가 태국으로 가면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오셔서 정숙 씨, 우리가 상의한 게 있는데요. 그 집 팔아서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사면 나중에 아이들 돌아와서도 살 곳이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왜 사돈댁 명의로 집을 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사면 안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하니까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은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값이 높을 때 팔아야 해요. 나중에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하면서 부동산 시세표까지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드실 텐데 작은 집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부터 살던 곳이고 아들을 키우고 손자까지 돌본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꿋꿋하게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인데 이걸 팔아서 사돈댁 명의로 집을 사라니요. 더 화가 났던 것은 이들이 이미 부동산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연이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매물들을 보면서 저를 배제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생각에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 집인데 내가 왜 모르게 이런 계획을 세웠니? 하고 따졌더니 준호가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하고 되레 저를 탓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으로 이주하면서도 한국의 발판을 마련해두고 싶은 것이고 그 발판을 사돈댁 명의로 해두려는 속셈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고 설득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 정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언니 집 팔아서 사돈댁 명의로 집을 사라고. 정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손자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고 말하니 정자가 언니,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 그런 사람들이랑 살지 말고 하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지 않고 전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들 하니까 금방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았고 그 보증금으로 고향에서 생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결정을 말했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고향으로 가신다고요? 수연이도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어떻게 사세요? 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태국 가서 너희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 내 집은 절대 팔지 않는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께서도 전화를 걸어와서 정숙 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고 말리셨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말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멀리 가시면 언제 볼 수 있어요? 하고 손자를 핑계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너희들이 태국 갈 때는 손자 생각 안 했잖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 정자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아쉬웠지만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면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아들 부부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제 집은 제가 지킨 셈이니까 나중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지낸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태국에서 투자했던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투자한 돈도 날리고 현지에서 만난 사업 파트너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준호가 전화해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와 민준이는 이미 한국으로 들어왔고 준호 혼자 태국에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완전히 귀국해서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끄럽지만 부탁이 있어요. 그 아파트 좀 팔 수 있을까요? 빚도 있고 당장 살 곳도 없어서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태국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더니 몇 개월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파트는 팔 수 없어. 전세 세입자도 들어왔고 그게 내 노후 자금이야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급해요. 민준이도 있는데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수연이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태국 갈 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사돈어른께서도 전화를 걸어와서 정숙 씨,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셔야죠.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도 제 노후를 생각해야 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태국 가면서 나를 간섭한다고 했잖니.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니? 하고 말하니 준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사업 실패담을 들으면서도 저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일이었고 제 걱정과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였으니까요. 아들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 저희가 임시로라도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서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맺었고 그 보증금으로 제가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전세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고 세입자한테도 미안한 일이야 하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 정자가 말해주기로는 아들 가족이 수원 근처에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새 식구가 좁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또 전화를 걸어와서 정숙 씨, 그래도 손자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손자 생각은 태국 갈 때 하셨어야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제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어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나중에 보답하겠다는 말은 이제 믿지 않아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지내면서 이웃들이 아들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간섭이라고 하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만은 생각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선을 그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언니, 그래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손자도 있는데. 하고 말하니 저는 냉정하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면 가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좁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냉정하다고 하면 냉정한 할머니로 살겠어. 그래도 내 집은 내가 지켰으니까 후회는 없어.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냉정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향에서 지낸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여동생 정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준호가 민준이 데리고 내려온다고 연락 왔어.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아들과 손자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자 민준이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민준이 손을 잡고 정자네 집으로 왔습니다. 8개월 만에 본 손자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물어보니 준호가 물류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요. 수연이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고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했고 어머니 말씀도 무시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연이도 전화를 걸어와서 어머니, 저희가 철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요. 하고 사과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정숙 씨,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미안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손자 다쳤을 때도 혼자 감당해야 했고, 너희들은 멀리서 나만 탓했잖아. 하고 말했더니 준호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화내지 마. 하고 제 볼을 만지는데 아이 때문에라도 너무 냉정하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먹고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정자가 준비해준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와?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준호가 민준아, 할머니가 바쁘셔 하고 말리는 모습을 보니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만나고 헤어지면서도 완전히 화해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미안하다는 마음만 확인한 정도였달까요. 여전히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만나고 난 후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관계를 끊고 살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지 말입니다. 여동생 정자가 언니, 그래도 손자 생각해서 조금은 도와주는 게 어때? 하고 조언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겠어.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수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 돈으로 작은 투룸 빌라를 사서 아들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원 근처에 괜찮은 투룸 빌라 하나 사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대신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고 울먹였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손자 때문에 하는 일이야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남 외곽에 있는 24평 정도 되는 투룸 빌라를 3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남은 6천만 원은 제가 고향에서 생활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준호는 물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도 근처 마트에서 계속 일하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끔 그림을 그려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지내는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여동생 정자와 자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동네 어른들과 함께 게이트볼도 하면서 지냅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가끔 이웃 할머니들이 손자는 언제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들이 바빠서 자주는 못 와요 하고 대답합니다. 굳이 복잡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겪은 일을 주변 분들께 말씀드리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제 집을 지켜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아들 말을 들어서 집을 팔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소중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 김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말, 정말 당연한 걸까요? 김정숙님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옛말에 물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김정숙 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냉정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단호함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 가족이 다시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집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튼튼하다는 말처럼 어른들이 자신의 터전을 든든히 지켜야 자녀들도 언젠가 돌아올 곳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선을 그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